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왜냐? 제가 마포구 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가서 자기 집을 지분 쪼개기를 하고 그거를 중단시킨 거죠. 시의원은 뭐 그럼 뭐 아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시의원은 건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시의원은 안 됩니까 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마전을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 행정을 견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례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인허가 과정도 감시할 수 있으니까 시군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꽤 큽니다. 특히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건설 인허가는 지방의회를 꼭 거쳐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나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이해 충돌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느 지역 얘기입니까? 네, 먼저 마용성으로 불리는 곳이죠.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던 마포구에서 벌어진 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마포 공덕시장 재개발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새 조합장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작고하신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이 공덕시장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저 자신도 공덕시장을 위하여 조직이간 자세로. 그런데 한 후보가 경쟁 후보들과 현 조합장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섭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주위에 응?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금호 한화 해가지고 여러분 투표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조합장이 잘못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저를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겠습니다. 상업지역 아니면 용적률 200% 300%꼭 올려서 제가 부산국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구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마포구 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놓고 구의원 자리를 재개발 사업에 이용하겠다고 말한 사람. 국민의힘 소속의 조영덕 현 마포구의회 의장입니다. 발언 당시엔 건설 인허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포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유력 시장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감투를 쓴 조합장이나 상임회장들이 뭐 지역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군데서 많이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많이 욕심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영덕 씨 같은 경우도 뭐 16년도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합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조합장 선거에서 조 의장은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뒤 금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1호 건 조합장 해임건을 선정합니다. 총회장 가운데에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조영덕 의장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참석자 만장 일치로 원안 가결될 것을 판단했습니다. 몇 명에? 예. CND표가 제가 본 게 아홉 가지.
결국 회의만은 통과됐습니다. 네, 저는 만장일치로 원하는 가격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가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조영덕 의장은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끝내 그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조 의장은 그간 쌓은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조합 사업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는 의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 조합장을 하거나 조합 임원을 하는 경우는 이건 뭐 진작에 막았어야 돼요. 스트레이트는 조 의장에게 이해 충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조 의장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니 조합장을 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조합원들끼리 팽팽하게 찬반이 나눠져가지고 전에 집행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제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럼 조영덕 의장은 언제부터 공덕시장에 자리를 잡았던 걸까? 스트레이트는 조 의장이 장사를 했다는 점포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대낮인데 문이 잠긴 채 외출 중이라는 메모만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구제 잡화라고 인쇄한 A4 용지가 붙어 있고 화장지와 마스크 등을 판다고 해놨습니다. 안에는 헌 옷가지가 걸려 있고 화장지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문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누군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영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고 있죠. 의원님 아내분이세요? 네. 부제품도 하고 이런 것도 팔고 수선도 해드리고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저희가 한 3년?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용하는 것뿐이라는 게 주변 상인들 얘기입니다. 네, 장사하는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장사 좋네요. 그냥 8,000원 해가지고 제일 싸구려. 아유,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려면 건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거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영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에 장사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맞추기 위해서 2016년도에 그 자리에다가 사업자를 냈던 거를 주장을 하면서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시장 안에서 조영덕이 옷 몇 개 걸어놓고 중고 거래 뭐 하면서 장사하는 척을 한다. 사실 이 자리는 조 의장 가게가 들어서기 전에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덕시장 재개발조합이 아니라 신공덕 6구역 재개발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신공덕 6지구 사무실이었지 않냐, 여태까지. 맞다. 신공덕 6지구 조합 사무실에다가 자기가 장사했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신공덕 6구역은 지난 2013년 아파트가 준공되며 사업은 마무리됐고 조합 청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거기요? 한참 되죠. 올해 6월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장사는 장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옷만 놔줬죠, 거기다. 가게 저기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쓸었습니다. 예. 공덕시장 재개발 조합장인 조 의장 가게가 난데없이 신공덕 6구역 조합 사무실로 쓰인 까닭은 뭘까? 조 의장의 이력을 보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포 구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신공덕 6구역 재개발 조합장도 맡았던 겁니다. 공식적인 조합장 목 공로금만 3억 원, 또 가장 넓은 평수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7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즉, 구의원 신분으로 재개발 조합장을 하며 큰 이익을 본 뒤 바로 길 건너편 공덕시장에 들어가 다른 재개발 조합장 자리를 노린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로 옮겨갔고, 만약 이게 끝난다면 다시 또 한 번 다른 데 가서 조합장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요. 직업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합장을 맡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해충돌 논란. 스트레이트는 먼저 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용적률을 올렸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조합원들 앞에서 했던 호언장담과는 180도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주상국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용적률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마포구 의장이니까 그분들 해줍니까? 마포구 의장이 뭔데 특혜를 주겠어요. 또 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라며 조합장에서 물러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내가 계속 가도 돼요. 내년 6월 말까지. 80%는 조합장 무게를 두고요. 한 20%는 정치를 한번 해볼까? 더?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참 뻔뻔합니다. 이런 이해 충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의 겸직이 금지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의원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법 시행 전부터 맡고 있던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말고는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한 명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스트레이트가 전국 지방의원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7명 더 있었습니다. 네. 가족 등이 맡고 있는 경우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원 신분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를 들어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2억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규 시의원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10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으로 해당 계획에 맞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개발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교육위원회. 알고 보니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융자 지원 조례는 당연히 광범위한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사업장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치 않고. 김수기 의원은 시의원을 하기 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문 구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회의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김 의원이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구청에 집유하게 요구합니다. 왜 장안 이동의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칭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 김 의원 배우자 명의로 된 지금은 김 의원이 조합장까지 맡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결국 질의 다음 날 예산 1억 5천여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2016년에도 서울시에 지구 지정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도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체근하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기 의원에게 결국 본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온 이런 활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하긴 했지만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댑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해충돌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조합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쉽게 나서지 않을까요? 제가 구의원일 때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민원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경사진 언덕 위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노고산동 2018년부터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축으로 인해서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아서 재개발을 가면 안 돼가 실익이 없어서 재개발이 성사되면 보통 분양권은 세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세대별로 나누어 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우후죽순 지으며 생긴 풍경입니다.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투입금 때문에 우리 조합원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지금 막말려서 거짓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급기야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재개발 추진 모임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모임 대표격인 김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래 당시 마포구의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그걸 받으러 댕겼지. 이제 이걸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받으러 댕겨서 찬성파들을 받으러 댕기고 결국 올해 2월 마포구청은 개발 행위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아직도 다세대 주택 건설 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분 쪼개기 금지 명령이 나오기 직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필래 의원의 남편이자 지분 쪼개기 반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김 씨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 이제 지분 쪼개기 하는 사람들 동의서 받고 그리고 이제 웬만큼 그 동의율이 나오니까는 그때 이제 자기 집을 갖다 진 거지. 두 명이 나눠 갖고 있던 토지도 공유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기가 쪼개기로 해놓은 걸 못 짓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쪼개기로 다 해놓는다는 얘기가 말도 아니지요. 그건 뭐 말이라고 해요? 당시 이필래 전 의원이 활동하던 상임위원회는 재개발과 관련된 복지도시위원회였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노고산동에 대한 개발 제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인 옛날 노고산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자체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 금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 의원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끝난 거거든요. 저는요 지분 쪼개기 안 했고요. 여기 동네는 다 쪼개기를 하잖아요. 재개발 쪼개기는 다 누구나 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김 씨는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고 애초부터 해당 토지는 이 전 의원의 언니와 형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친구면 동서인데 뭐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명의 신탁을 좀 해달라고 해서 30년이 좀 명의 신탁을 했던 거니까 동서의 세 자녀 또 며느리 뭐 사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적은 거죠. 해명대로라면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없는데 재개발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필래 구의장이었고 그 사람이 구의회에서 또 부동산 재개발 그 관련된 부서를 또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서로 알고 있다고 보죠. 주민들은 이들이 사전에 개발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을 거라며 이필래 전 의원과 남편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기 바로 직전에 막차를 타고 지분 쪼개기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아내는 이게 언제 금지되는지 뻔히 알 법한 구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직 조합장인 시의원이 대놓고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쓸 예산을 달라. 저는 이것도 놀랍던데요.
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벌어진 이해충돌 사례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더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하다. 어떤 겁니까? 네, 바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원도 하고 건설회사도 겸업하는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무려 2,60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인 한 지방의원을 추적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삼천지구. 지난해 말 총 96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6억 원, 145제곱미터 펜트하우스는 23억 원에 이릅니다. 사이가 처음 들어왔죠. 맞아요. 18년 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죠. 그걸 이제 도상님들 땅이 지금 그게 개발이 되니까 다 부자가 된 거죠. 부지 넓이는 총 5만 1,000제곱미터. 이 가운데 76%, 약 3만 9천 제곱미터를 단 한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지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주도한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건설사로 시행을 하며 무려 2,600억 원대의 분양 수입을 올려 3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또 손 대표 개인적으로 챙긴 토지 매각 금액만 약 70억 원. 원래 이곳 개발 사업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이 땅을 시가와 예정지구, 즉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과 밭 등 대부분이 자연 녹지라 지자체 용도 변경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쯤엔 개발이 시도되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쯤부터 갑자기 땅값이 4~5배 뛰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15년 만에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연 녹지에서 고층 아파트가 지으려면 제2종 주거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땅 주인인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춘천시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춘천시의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개발 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도 있지만 시의원도 또 합석을 합니다. 그럼 시의원의 입김이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3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위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사업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손우철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궤도에 오른 뒤인 2016년 후반기 의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삼천지구 개발은 계속 챙겼습니다. 삼천지구로 해서 한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온이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6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2킬로 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이처럼 지방의원이 건설업을 겸직해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조례에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의회는 물론 시청까지 손의원 겸직을 그냥 넘어간 이유는 뭘까? 확인해보니 춘천시청은 손우철 의원이 사업을 제안한 지 1년 반이 지난 2016년 11월 최종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서야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 현재 시의원은 도시개발 사업 업무와 무관한 내무위원회 소속이므로 조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시행자로 지정하여도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지. 문제 없다는 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직전까지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배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들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좀 빠지면서 법률 자문상으로 당시에 현직 시의원이 그 아파트에 대한 시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제 답변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업 제안을 하고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17년 2월 첫 실시 계획 인가, 즉 공사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 아주 보기 드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년 또는 8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뒤늦게 시의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사업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처음에 도시개발 계획 수립 민간이 제출부터 1년의 과정이 쫙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사업 방식, 사용 방식 결정까지 이게 쭉 1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러고서도 겸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손호철 대표가 시의원이 된 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푸른강원 건설이 번 돈은 분양 수입 2,615억 원에 이익 320억 원. 편법적으로 이해충돌 과정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대장동 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본인이 인허가나 본인의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는 공천에서 떨어져 출마하지 않았고 춘천에서 계속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MBC 이지수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계신가요? 네, 아직도 어디서? 아직도 이 근처가 대표님이 이제 개발하시려는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손 전 의원은 개발을 안 했으면 땅값 상승으로 더 돈을 벌었을 거라며 이 사업으로 큰 수익을 본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하게 되면은 땅값이 더 많아요. 사업 시행이라든가 사업 관계는 예를 들어서 투입이 만약에 100이면은 150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0.01%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시의원은 뭐 그럼 뭐 아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의원은 농업을 지으면 안 되고 시의원은 건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시의원은 안 됩니까 다? 그 부분이? 시의원 땅에서 진행된 2,600억 원대의 시행 사업이라. 네, 10년 넘게 인허가가 안 났던 땅인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사업 신청을 했더니 1년 8개월 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례만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일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피하면서도 자기 사업에 이속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정활동인지 자기 사업을 위한 건지 아리송한 한 건설업자 지방위원회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2007년부터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곡지구. LG 등 대기업과 대학병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 서울시 안의 마지막 신도시로 불립니다. 마곡지구 지하철역 근처에 새로 들어선 5층 상가가 보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서울시의원의 건설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 당시 김 의원의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얼핏 보면 본업인 건설업과 이해관계가 얽힐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영현 의원의 미심쩍은 자료 요청이 드러났습니다. 시의원 직책을 이용해 마곡지구 택지 분양 입찰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김용년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임에도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모조리 요구합니다. 현역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찰 내부 자료를 받아다가 낙찰받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2018년 10월 김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로부터 마곡지구 토지 유형별 낙찰자 현황과 평당 낙찰 금액 등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속 상임위였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2018년 12월 김용현 의원 소유의 건설사가 마곡지구 택지 분양에 응찰합니다. 모두 7곳에 응찰해 4곳을 낙찰받는 데 성공합니다. 김 의원의 건설사는 필지 4곳 가운데 최종적으로 2곳은 중도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고 붙어있는 택지 2곳을 합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앞서 등장한 상가가 바로 이렇게 낙찰받은 땅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행정 감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맞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정보를 알고 있고 했는데 그 사업에 어쨌든 본인이 개입을 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그 안에 사업에 들어가서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용현 의원은 SH가 과도한 차익을 보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낙찰을 받은 그 금액하고 두 번째 입찰 공고를 냈을 때 낙찰받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요. 떨어진 분들은 계속 입찰을 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더라. 종전에 그렇게 가격이 좀 적게 써가지고 낙찰을 못 받았으니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경쟁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하지만 김 의원이 1순위 입찰자의 정보뿐 아니라 낙찰을 받지 못한 2, 3순위 입찰자의 정보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건설업체의 낙찰 확률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2위, 3위 유찰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된 분들. 그분들의 내역과 금액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과 낙찰 가격의 패턴을 미리 알고 어디에다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김 의원이 2에서 3순위 입찰자의 자료도 요청한 건 맞지만 공개 자료가 아닌 2, 3순위 입찰 금액은 SH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당시 2, 3순위 입찰 금액 자료를 받은 것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H가 분양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입찰을 악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겁니다. 낙찰받은 땅도 별 이문이 남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찰에 응한 건에 대한 낙찰 금액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 순위에 대한 낙찰 가격에 관계없이 상당하게 종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좋은 가격에 써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게 결과적으로 낙찰을 받고 계약금을 날렸어요. 김 의원은 당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설사 지분을 백지 신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최근에도 서울시와 SH 관계자들을 모아 마곡지구 유휴부지의 조석한 개발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으로 모두 243곳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의원 3,751명 가운데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의원이 119명에 달했습니다. 건설업자 64명, 부동산 임대업자 36명,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8명, 공인중개사는 14명 등입니다. 건설업자 64명 가운데 3명은 각각 조합장과 임대업, 공인중개사를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고양시, 전남 목포시, 충남 공주시 등 13개 지자체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의원 이름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본인들의 사적 이해와 굉장히 밀접한 경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산 심의도 하고 다양한
행정에서 사업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 보고를 받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시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스스로 사전 공개해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방의원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겸직 금지 법안은 내년에야 시행됩니다. 건설업 겸직을 막는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에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해 충돌 문제, 스트레이트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부산일보 사장과 건설사 대표의 유착 의혹을 고발한 스트레이트 143회 이지수 기자의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이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3분기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1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네, 김혜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삼천 이지수 기자 오늘 함께 합니다. 이지수입니다. 고생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완성된 그 녹화분을 보시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오늘도 쉽지 않은 날이었다. 하지만 의원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요. 시행 전부터 맡고 있던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이해 충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원도 하고 건설에서도 겸업하는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무려 2,600억 원대. 지금 팀장님 얼굴 너무 굳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프롬프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려운가 몰라. 한글인데. 어려워. 아유, 영어도 아니고. 꼭 그 발목 잡는 문장들이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지방의원님들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던 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의회로 가봤는데 사태가 좀 더 심각해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조합원인데다가 이제 조합장을 하는 경우인데 또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서는 공식적으로 조합원들 앞에서 하는 발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정말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의원이다. 내가 조합장이 돼야 우리 이거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이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아니면 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부산국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왜냐? 제가 마포 구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하나하나부터 좀 가봅시다. 마포, 아유 비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집값 상승 지역 중에 하나가 마용성의 이 마포인데 조영덕 의장, 그렇죠? 네. 예, 공덕시장 재개발 조합장인데 이거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조영덕 의장은 지난해 이제 그 구의장이 됐죠. 예. 후반기 구의장이 된 건데 이제 그 전에 건설 관련 상임위원인 행정건설위원장이던 시절에 네. 지난해 초였어요. 그때 요 조합장 선거에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용적률을 현재보다 200%
300%더 올리겠다. 혹은 용도를 변경하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나밖에 못한다. 왜냐? 의원이니까. 그렇죠. 내가 구의원이고 내가 거기 상임위원장인데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놓고 하셨던 분이죠. 이게 어디 위치예요? 정확하게 공덕에서 여기 사업이? 마포의 공덕역 아시죠? 네네네. 거기 이제 마포시장 공덕시장 합쳐서 이제 마포 공덕시장 하는데 거기 지금은 이제 그 족발이나 뭐 전집 이런 걸로 유명해서 그렇죠. 막걸리 마시러. 네네. 사실 그 MBC 여의도 있던 시절에 MBC 사람들은 정말 자주 가던 데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게 좀 진행이 잘 되고는 있습니까? 진행이 2008년경부터 진행이 됐는데 네. 흐지부지 된 상황이에요. 그때 뭐 10년이 넘었는데. 그죠. 그 업체도 몇 번 바뀌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갈려서 아직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던 상태였어요. 예. 그럴 때 그 조영도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한 차례 구의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에 4년은 정치 공백기가 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구의원을 한 차례 더 하는 건데 그 정치 공백기였던 2016년에 공덕시장의 상가를 본인이 삽니다. 네, 그때 사는 거죠. 구의원이 끝나고 난 뒤에. 상가를 사놓고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장을 본인이 하겠다. 그렇죠. 야. 그 전에도 뭐 바로 옆 동네에서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14년 그때 당시에 그 구의원이 될 때 선거에 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신분으로 선거에 나갔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바로 그 마포 공덕시장 길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제 공덕 아이파크. 거기. 예전에 이제 신공동 6구역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본인이 조합장을 하면서 구의원이 됐고 구의원 임기 중에 이제 그 준공이 되면서 네네. 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2013년에 준공이 되면은 뭐 보통 청산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청산을 오래 안 시키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조영도 의장이 2020년까지도 청산인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6, 7년 가까이 청산인을 맡으면서 계속 월급은 뭐 일정 부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청산을 해서 그렇지. 공금이 나가는 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분담금은 뭐 낼 거 냈고 뭐 만약에 돈이 남아 있으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그 조합 청산을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이분은 지금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네네. 구의원이고 근데 이게 여야를 뭐 가리진 않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이분도 이제 조영덕 의장 전 의장이에요. 마포구에. 예, 마포구에 마포 구의회 의장이고 이분은 4선 의원 하셨던 이필래 전 의원인데 그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확정이 돼서 200만 원이면 이제 의원직 상실이네요. 예. 그때 이제 의원직 상실이 된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분은 남편입니다. 남편. 이분의 남편분이 신촌 노고산동 일대를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사적 모임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예. 사실 추진위원회라는 표현을 이분들이 쓰시던데 그거는 이제 법적 용어라서 그렇죠. 추진위는 법적인 인허가가 나야 되는 위원회고. 그죠. 근데 추진 모임. 그 전 단계인 이제 추진 모임 대표신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신촌역 주변 그 연세대학교가 있는 반대 방향에 있는 동네거든요. 예. 조금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언덕이죠. 올라가 있는데 그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의 단독 그렇죠. 빌라 같은 게 많아요, 그 많아요. 동네가. 예. 그다음에 뭐 빌라도 일부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생겼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동네 이제 재개발 일대가 딱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주택수 등기에 맞춰서 이제 분양권을 주는데 그렇죠. 뭐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니까 세대가 한 명으로 돼 있으니까 뭐 한 장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재개발 기대금이 생기니까 다가구 주택을 말씀하신 대로 빌라나 이런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으로 막 지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분 쪼개기. 그런데 그 지분 쪼개기가 막 생기니까 이분이 이런 거 못하도록 주민들이 구청에 의견을 전달하자. 그러면 이제 구청이 개발행위 제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자 그래서 이분이 그 주민들을 찾아다녀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재개발 더 어려워진다. 이거 못하게 막읍시다. 동의서 좀 써주세요. 그걸 막 걷었어요. 그걸 하던 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했어. 자기는 쪼갰어. 야,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쪼개놓고 남들 못 쪼개게 가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재개발 안 될까봐 내 건 다 이미 쪼개놨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 못 쪼개게 이제 계속 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게 혹시 그 아내가 구의원이었으니까 이게 아니냐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지분 쪼개기는 그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의 그 재산 가치가 어찌 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비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요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사실 좀 굵직굵직한 건 사실 뒤에 있었습니다. 와 2,600억 원대 사업을 세상에 그걸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시의원이면 시의원도 사실 주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공무원이란 말이죠. 공직에 있는 분인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뭐 이제 시의원이라고 해서 뭐 사실 이제 서울시의원이랑 춘천시의원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자치도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광역의원이라고 네네. 해서 말하자면 여기도 이제 강원도의원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광역의원이 있을 거고, 서울로 치면은 이제 구의원 그렇죠. 같은 그 춘천시 의원인데 네네. 이분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죠. 저희가 찾아보니까 삼천지구라고 해서 이 사업이 벌어진 곳의 부지가 5만 제곱미터 정도니까. 5만 제곱미터. 야 그러면 잠깐만 5만이니까. 그죠. 그러면 50km. 5만 제곱미터. 아니 그렇게 아니 50kg는 아니에요. 아니지 잠깐만. 어떻게 5만 잠깐만 이거 계산 어떻게 되는 거지? 5만 제곱미터면? 한 그게 넘어가는 게 예. 문과입니다. 예, 문과라서 15,000평 뭐 이런 정도 15,000평. 15,000평.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15,000평 되는데 거기 아파트가 올라간 건데 이제 본인이 요 부지에 본인 개인 소유로 한 75% 땅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낭부자셨네. 그다음에 나머지 5%는 자기가 90%, 아내가 10%를 가진 어떤 건설사 명의로 나머지 갖고 있어서 이 땅의 80%가 본인 거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올리는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 제안을 합니다. 내 땅 개발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게다가 그때 이제 시의원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2014년 그 6월에 당선됐으니까 이 사업 제안이 들어간 게 2015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시의원 하신 지 1년 만에. 그죠. 예. 게다가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조례에는 그 관련 그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조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건설 관련한 상임위셨어요. 거기 2개밖에 없었는데 산업위와 내무위가 있었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인 땅에다가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인허가를 제출한 건데 이 인허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기는 이제 과수원, 밭 이런 땅이었던 거죠. 원래. 엄청 싸게 샀겠네. 그런 땅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이 막 배로 막 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까지 지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공시지가로만 따져 보니까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그 해 확 뛰었어요. 인허가 나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인허가 나면은 뭐 뛰는 거야, 뭐 당연한 거. 공시지가가 이제 4-5배 뛰면은 사실은 실거래가는 아우. 근데도 이분은 뭐 자기가 뭐 그거 해가지고 크게 돈 번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은 그 저희 취재에 잘 응해 주셨어요. 잘 본인이 해명을 꾸준히 하셨고 그래서 더 저희가 충실하게 담아 드렸어요. 사실 이분 의견은.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이렇게들 그 해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그거로 이득 본 거 없다고 손해 봤다. 뭐 근데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유혹이나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라고 있는 게 이해 충돌인데. 박덕흠 잘 지내시죠? 예. 문득 지금 아니 올라서 자기는 싫다 이 얘기하셨던 게 문득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이익 충돌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여쭙고 근데 저희 집에서 난 평생 살아야 될 집이거든. 네네. 살아야 될 집에서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이리보험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나는 화가 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오르니까 전 싫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렇게 해명을 했길래 이게 맞아요. 참, 이분도 지금도 땅을 안 팔았으면 땅값으로 지금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다. 그렇죠. 그 해명을 하셔서 저도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왈가불가할 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이제 경영상 뭐 판단을 하신 거고 본인이 뭐 가지고 계셨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는. 어쨌든 그 용도 변경이 일어나서 거기서 분양 매출이 2,615억. 그 감사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 회사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분양 수익이 공시적인 그 분양 이익, 그러니까 그렇죠. 벌어들인
돈이 320억 정도. 320억. 그러니까 푸른강원건설 건설사가 320억 원을 벌었고 그리고 본인의 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 비용을 받았죠. 그렇죠. 매각 비용을 그렇죠. 받았죠. 그건 받는 거죠. 저희가 그게 얼마인지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의회에 계실 당시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2018년 목록에 보면은 땅이 한 30필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정확하게 개수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거기에 이제 얼마에 매각됐는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거기 옆에 이제 어떤 명목이 나와서 그걸 다 더해봤는데 네. 다 더해보니 69억 뭐 1,000만 원 정도거든요. 69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즘 뭐 50억이 우스워져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이- 어쨌든 큰 돈입니다. 예. 본인이 이제 그 땅으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70억 정도는 일단 개인적으로 버신 거지 뭐. 생겼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얼마 자기는 못 벌었다가 이제 최근에 너무 단위가 올라갔나 봐요. 왜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렇게 남들 돈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단위가 막 억억대는지 참. 이분은 어쨌든 뭐 건설 교통 관련 상임위였고 그죠. 그 사람 말고도 저기 서울시 의원 한 분 아, 있었죠. 예, 그분은 맞습니다. 교육위원회던데 그죠. 특정 아파트 재건축이었나요? 예, 재건축 사업을 해달라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아파트가 아니었어도 저렇게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을까? 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교육위원회 네. 소속이신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배우자 소유 아파트니까 뭐 오래 사셨대요.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 오래 살았고 사실상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서의 이해 충돌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오세훈 시장 나와 있는 자리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의 초기 융자금 예산을 좀 늘려달라. 근데 이 주장과 이 지적이 뭐 아예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 정비 사업 조합들이 초기에는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예. 첫 번째 방법은 주민들끼리 이제 십시일반해서 모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사 등등에 이제 빌리는 형식으로 거죠. 하는데 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 비용 플러스 이자 거기에 비용도 따르는 나오고. 뭐 이권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게 늘어야 되는 건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아예 공적으로 돈을 주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본인이 조합장인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이해 충돌 소지가 이건 뭐 있다. 있다가 아니라 이해 충돌이죠. 뭐 이건 사실. 지금 예. 되면은 그걸 하려고 의원이 되신 건가 싶을 정도의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뭐 마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늘 저번에 우리 이제 계속 이해충돌 문제는 우리 스트레이트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사실 이 논의의 이 어젠다의 출발점을 상당히 기여를 저는 스트레이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요거잖아요. 아니 돈 벌고 싶으시면 돈만 버시라고요. 왜 굳이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공직에 계시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전수조사 또 고생했어요. 예.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그 함께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그랬군요. 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200여 곳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고 거기서 결과 이제 120명 정도, 119명이 이런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겸직 신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두 포함이 돼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 차단했을까는 의문이에요.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공인중개사가 14분이고 부동산 임대가 36분, 건설 관련이 63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큰 거는 어쨌든 조합인데 조합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도합 8명을 일단 이지수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만나보신 거고요. 근데 비공개인데도 있네요? 대부분의 지방의회 조례에 그 겸직 사항을 인터넷이나 혹은 공고를 한다거나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곳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성남, 수원, 양주, 그다음에 뭐 경북 영주 등등 이분들은 그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문제 삼으면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있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보시면 지자체가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를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이주수 기자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방송을 앞두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상패가 왔나요? 아 예. 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아니 저 한번 구경 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부산 민원연이 선정한 2021년 3분기 좋은 보도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편. 이 보도도 상당히 반향이 좀 있었었어요. 네. 그죠? 우리 이지수 기자가 정말 부산 지역 전문 기자로 또 활동을 했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 부산일보하고 그때 그거였죠. 또 역시 용도 변경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또 오늘 아이템과도 좀 다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큰 냄새가 물씬 나는. 그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삼천 이지수 기자가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건설과 관련된 거였고, 그렇죠. 이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은 취재로. 소감 한마디 하세요. 뭐 이 사안은 사실 이제 감시의 대상인 뭐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시의 대상을 그 언론사, 특히나 이제 언론사 사장이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언론관, 그다음에 윤리의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 김영란법 등등이 그렇죠. 이제 위배될 수 있는지는 지금 따져봐야 돼서 사실 이 사안은 현재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사안이에요. 예.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언론 모임과 그다음에 이제 언론 노조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요때 이 보도 당시에 또 어쨌든 후반부에 나왔었던 정말 지역의 이 건설사들이 여러 이제 민영 방송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요 문제에 대해서도 동정 보도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보도였는데 또 이렇게 상까지 수상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실 저는 이제 부산 민원연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당시 방송의 시청률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상을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기분이 그렇네요.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이게 뭐 사실 그동안 우리 스트레이트 시청률이 좀 처참했던 작품들이 대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요. 예. 또 갑자기 우리 승규 얼굴 보고 싶어지네. 다음 주에 여기 다음 주 박승규 기자입니까? 다음 주 박승규 기자예요. 예. 아직도 안에 있어요, 사무실에. 보고 왔어요, 제가. 아까 회의할 때 그렇게 저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던데. 자, 어쨌든 오늘 또 정말 이 이해 충돌 문제는 스트레이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와 관련된 건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주수 기자 어쨌든 전수조사 플러스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클로징하고 예, 오늘 스트레이트 부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뭐야? 그 지금 깨달았어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본방사수.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그러더니 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뭐 어떡하나 부탁드립니다. 뭐 약간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